신경외과 중에서 그 소아신경외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다루는 질환에서 저희가 이제 ICP 문제가 어떤 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뇌압하고 어떤 뇌척수액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또 의공학과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제가 어쨌든 그 좀 더 베이직한 거를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아 신경외과 질환에서 뇌압이 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뇌압 감시 장치나 또는 앞으로의 어떤 이런 치료 혁신 기술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또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몬로 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개강 내의 내부의 용적은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런 볼륨하고 프레셔는 상관관계가 있고, 면적이 넓어지면 프레셔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요소, 3 컴포넌트, 뇌실질과 CSF 블러드가 그 뇌 안에서 이 프레셔에, 이거의 세 개의 볼륨이 프레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여기 에어리아라는 거는 지금 성인의 경우에는 일정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에어리아가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익스펜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 두개강 내부의 용적은 일정하다는 리지드한 스컬을 가진 성인에서의 어떤 전제고요. 소아에서는 2세 이하에서는 이 에어리아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레인과 CSF 그리고 블라드는 약 8대 1대 1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레인은 다시 용적이 변화를 할 수 없는데, 대신 CSF와 블라드는 어느 정도의 컴펜세이션이 가능합니다. 특히 CSF는 뇌 안에서 스파이널 캐널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약 10% 다 이동한다 그래도 사실 뇌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리고 비너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도 꽤 비교적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아티리얼 블러드는 아시겠지만 당장 오토 레귤레이션 때문에 이게 많이 변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비너스 블러드와 CSF가 뇌의 어떤 그런 이 컨트롤 하는데 관여하고요. 이건 잘 알고 계신 커브인데요. 용적이 늘어나도 이게 직선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는 컴펜세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펜세이션 피리어드에 CSF와 블러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컴펜세이션이 다 지나고 나면 사실 이게 브레인만 이제 남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아주 스티프하게 이 커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까지, 그래서 여기서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영역까지는 좀 세이프한데, 얘가 지나가면 약간의 볼륨 가지고도 아주 ICP는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커브를 보여주는 유명한 프레셔 볼륨 커브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페렌카임은 인컴프레시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약 1.5kg 정도 되는데 바디웨이트 2%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블러드 볼륨의 20%를 쓰고 있는데도 웨이트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우리 기관입니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중에서도 글루코스를 주로 소비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도 보면 워터가 또 한 70% 정도 됩니다. 뉴런의 숫자가 거의 1000억 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10배 내지 100배 많은 게 글리알셀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나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이런 것들이 뉴런을 서포터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뉴런입니다. 뉴런이 어떻게 보면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인공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옆에 서포트 해주는 셀들이, 글리알 셀들이 한 100배 정도 이 주변에서 서포트 해주고 있고요. 뉴런은 아시겠지만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트로사이트만 재생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가 재생될 때 그거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글리오시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너버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센트럴과 페리페럴.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가끔 물어보면 이 센트럴과 페리페럴 어떻게 나누냐, 무엇이 기준이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뉴런이 있는 데가 센트럴이고 뉴런이 없으면 페리페럴입니다. 그래서 페리페럴 러브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뉴런에서 나온 이 엑손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파이버죠. 그래서 여긴 잘라지면 다시 리제너레이션이 되니까 팔다리가 이렇게 절단되신 분들 중에 너브를 연결해주면 나중에 다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뇌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 뇌부에 저희가 아까 그 볼륨 프레셔 커브를 말씀드렸는데 두개강 뇌압, 또 뭐 간단히 뇌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뇌압이 올라가면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개강 용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커집니다. 그 라플라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 에어리아를 넓히면은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풍선을 이렇게 계속 바람을 넣으면 커지듯이 머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2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특징적으로 아침이 되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밤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가설로 하고 생각하는 게 밤을 자는 동안에 호흡이 약해져서 바스 다일레이션이 될 수 있다. PCO2 때문에. 또는 누워있는 동안에 CSF 드레네이지가 서 있을 때보다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또 ICP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토란다든지 또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가 옵틱 너브인데요. 옵틱 너브는 눈에 있는 이 뒤쪽에 망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옵틱 너브는 센트럴 러브 시스템입니다. 이게 크라니얼 러브인지도 불구하고 센트럴 러브 시스템이고 이거는 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ICP가 올라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이렇게 깨끗한 달이 보이던 게 이렇게 아주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거를 파피리데마, 유두 부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 옵틱 너브는 마음의 창이 아니라 뇌의 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옵틱 너브를 저희는 자주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경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습니다. 두개강 뇌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일 흔하게 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열이 나서 온다든지 뭐 문제가 있을 때 뇌척수액을 빼기 위해서 프레셔도 재고요. 허리 아래쪽에서 니들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요추 천자라고 하죠. 그 럼바 태핑을 하면은 제일 쉽게 ICP도 잴 수 있고 또 CSF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다이그노스틱 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뇌실질과 뇌척수액, 혈액이 일정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 1500cc라는 뇌 안의 용적을 이 세 개가 서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개강 뇌압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mm of mercury. 근데 사실은 이걸 태핑해서 잴 때는 머큐리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전공이나 이런 분들은 이 밀리미터 오브 워터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 15에서 18 정도가 정상 수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게 바로 벤트리클입니다. 벤트리클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벤트리클이라는 거는 뇌 안에 있는 CSF가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벤트리클 안에서 CSF가 또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코로이드 플렉서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하루에 한 450cc, 그리고 시간당 한 20cc 정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척추하고 브레인까지 다 합쳤을 때 전체 CSF의 양은 150ml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CSF가 하루에 약 3번 정도 완전히 깨끗하게 턴오버가 됩니다. 그만큼 CSF는 클리어링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CSF가 계속 서큘레이션 하면서 아주 클리어하게, 그래서 아주 이거는 수돗물처럼 아주 워터 클리어한 그런 서브스턴스입니다. 그럼 무슨 기능을 하느냐? 뇌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잘 닫히기 때문에 이 뇌 바깥쪽을 하고 안쪽을 전부 다 CSF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서 마켓에서 두부 사면 두부 위에 보면 이렇게 간수 같은 걸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가. 그런 식으로 돼야지만 그걸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그 두부가, 약한 두부가 손상되지 않는 거랑 비슷하게 메카니컬 프로텍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CSF로 해서 저희가 ICP를 조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 기능이 있는데 이 대사 기능이 워시아웃 해주는, 웨이스트를 워시아웃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알츠하이머나 다른 뉴로디제너러티브 디디즈가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가설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맥락총의 이 어네토미인데요. 여기 카필라리가 있습니다. 카필라리가 있고, 카필라리에서 여기에는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에스트로사이트고요. 이 에스트로사이트하고 이 카필라리 사이에 타이트 정션이 있는데, 여기서 필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인이나 큰 그 몰레큘들은 나올 수가 없고요. 아주 뭐 워터하고 일부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일부 뭐 조금 뭐 아주 필요한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도 나오고, 그리고 프로테인도 아주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다시 여기 에펜디말 셀 레이어를 지나면 여기가 CSF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사이언스에 발표된 그 콜로이드 플렉서스 올가노이드인데요. 올가노이드는 단일 셀이 아니라 여러 가지 티슈가 같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컬처해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CSF 포밍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CSF 포밍은 결국은 얘네들이 이 플루이드를 필트레이션 해가지고 안에다가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가는. 그래서 콜로이드 플렉서스가 이렇게 올가노이드에서도 CSF를 만드는 거를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횡단면인데요. 뇌 횡단면인데, 이게 양쪽에 있는 두 개가 레드럴 벤트리클이고, 이게 이제 합쳐져서 서드 벤트리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포스 벤트리클. 그래서 CSF는 이 벤트리클 안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콜로이드 플렉서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오냐면은, 뇌를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서브 아르크노스 스페이스로 나오게 됩니다. 서브 아르크노스 스페이스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뇌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척추로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착역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머리에서 보면 제일 꼭대기 부분입니다. 여기 정도 시상 쪽인데 여기요. 요 시상에 가면 여기 이렇게 이 꽈리같이 생긴 그렇게 약간 손모가 있는데 이걸 아라크노드 빌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크노드 빌라이에로 여기까지 이 퍼플 색깔로 나온 게 CSF인데요. 여기까지 가서 여기는 이제 정맥이죠. 이덕희 교수님도 지난번에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사이너스 쪽에 이제 스롬보시스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너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CSF에도. 여기서 여기 밸브 같은 게 있어서 이 밸브가 압력이 이 서브알콘 스페이스에 압력이 올라가면 여기로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웨이 밸브가 있다. 그래서 그 완웨이 밸브를 통해서 여기가 드레이니지 된다. 그래서 이 세이터 사이너스의 펑션이 페이턴시가 CSF 드레이니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시경 수술을 할 때 내시경이 이 안에 벤트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이 콜로이드 플렉서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카필라리입니다. 카필라리. 이 콜로이드 플렉서스고요. 그래서 여기서 CSF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펄스가 있습니다. 이 펄스는 브레인의 펄세이션인데요. 카디악 아테리얼 펄스에 의해서 이 브레인의 이 펄스 웨이브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레드럴 벤트리클이고요. 보시면 카필라리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서드 벤트리클 들어가는데, 여기가 포라멘 오브 몬노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좀 보여드리고요. 근데 뇌척수액은 뇌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스파이널 캐널로도 갑니다. 이 스파이널 캐널에도 꽤 많은 CSF 양이 여기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요. 벤트리클은 15cc밖에 안 되고요. 이쪽에도 꽤 많은 CSF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 여기서 끝나는 자리가 있고요. 이걸 이제 카누스 메돌라리스라고 그러는데 그 밑으로는 그냥 이 퇴화된 필름 터미널레라는 그런 리가멘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CSF만 있고, 카우다 이퀴나라고 페리페럴 러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추 천자를 할 때는 요 부위를 이제 찌르게 되는 거죠. 이 뇌척수액의 순환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거고요. 이 수두증은 뇌척수액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또는 흡수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뇌척수액이 뇌 안에 모이는, 그래서 뇌실이 커지는 그런 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두증.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요. 비교적 신경외과 질환 중에서 뇌졸중보다 뭐 비슷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유병률이 높습니다. 약 1% 정도 되고, 선천적으로도 1000명에 1명 정도에서는 선천적 수두증도 생깁니다. 이 아이는 제가 꽤 오래전에 치료했던 아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머리가 보통 성인의 머리 둘레가 한 56cm 정도인데요. 평균이.
얘가 저희가 왔을 때 한 99c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뇌 두개강내 용적은 일정하다는 소아에서는 특히 2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머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정맥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눈은 특징적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이런 모양을 합니다. 그 저희가 션트하고 수술해가지고 머리를 많이 줄여줬죠. 눈도 정상으로 됐고요. 이건 또 다른 아이인데 2살짜리인데요. 얘도 머리가 크고요. 보시면은 거의 브레인은 이렇게 아주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멘틀, 지구에 있는 그 멘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얇아져 있죠. 거의 뭐 이 페렌카임이 보일까 말까 한 정도고요. 그 얘를 이제 션트를 하고 나면 그래도 다시 이 뇌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두꺼워집니다. 이게 션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아이가 제 외래 왔을 때 보면 저보다 머리가 더 크죠. 이렇게 대두증이 있어서 지금 아이가 뭐 걸을 수는 있는데 멘탈 리타데이션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뇌척수에 아까 수두증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협착이 되거나 또는 염증이 생기거나 이래서 이제 수두증이 생기는데 전에 그 말씀하셨던 이 비너스 사이너스의 스롬보시스나 에비 피스툴라 같은 경우에 생기는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도 뇌척수 이 비너스 프레셔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그 아라크노드 빌라에서 CSF의 그 이 오프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실을 천자하는 방법도 있고 요추천자 또는 이 뇌 실질에다가 이 트랜듀서를 넣는 방법도 있고요. 파이버 옵틱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사선적으로 영상학적으로는 일반 스컬 엑스레이에서도 ICP가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퍼 비튼 또는 디지털 마킹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톤으로 꾹꾹 누른 것 같은 이런 마킹들이 보일 때 ICP가 올라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ICP가 올라가니까 뇌의 자이러스가 이 본을 인너 테이블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마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마치 그 주석으로 만든 그 이 볼처럼 이렇게 푹푹 들어갔다 그래서 커퍼 비튼 스컬이라고 얘기하고요. 뇌실의 그 저희가 크기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 안테리어 혼의 이 직경과 전체 파렌카이말 이 레이쇼를 재가지고 30% 이상이면은 수두증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환자 팔로우업 할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MRI를 보면은 어느 레벨에서 obstruction이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항상 그 MRI가 가장 좋은 다이그노스틱 툴이고요. 그때만 CSF에 스태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걸 보려면, 또 플로우를 보려면 사실은 시그널 보이드를 T2에서 보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CNMR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RI 시스토노그래피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스톱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플로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벤트클 주변에 이렇게 페리벤트클라 이데마가 온 걸 보고 이제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좀 더 어그레베이션 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이를 럼바에다 펑처해서 넣으면은 이 다이가 이 벤트리클까지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리거지테이션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이드로세팔루스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 특히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에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시그널 보이드를 보기 위해서 T2를 주로 보는데요. 이 포라멘 몬노를 통해서 플로우가 빨리 움직일 때 이렇게 검게 시그널 보이드가 보여서 여기서는 플로우가 좋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아퀴덕트나 포스벤트클에도 검은 플로우가 있어서 이쪽으로는 페이턴트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럼바를 펑처한 다음에 거기다가 볼륨을 넣으면 이 볼륨을 이렇게 딱 넣으면은 여기 프레셔인데요. 갑자기 볼륨이 올라간 다음에 그게 아라크노드 빌라를 통해서 다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보는 건데요. 이 컴플라이언스가 소진되어 있으면은 이게 천천히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브레인의 컴플라이언스를 보기 위해서 럼바 인피전 테스트에서 PVR이라는 이런 값을 구해가지고 브레인이 지금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디컴펜션 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알 때 이런 검사를 하는데 테크니컬리도 좀 인젝션 해야 되니까 인펙션의 찬스가 있고 이걸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소프트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임상에서는 못 쓰고 있습니다. 수두증을 치료하는 거는 물을 좀 더 많이 빼는 방법이 있고요. 약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이목스를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게 CSF를 직접
빼는 방법을 자주 쓰는데 CSF를 벤치크에서 빼는 거를 익스트라 벤치클 드레이니지라고 하고 요추에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CSF를 빼야 될 때는 이 션트 오퍼레이션을 하는데요. 이때 션트라는 거는 A라에서 B라는 공간으로 뭘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AB 션트가 있으면 그건 병이지만 여기서는 벤트리클에서 페리토늄이라는 공간으로 CSF를 션트하는 거라서 저희가 션트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시네마에서 보여주는 거고, 션트 오퍼레이션은 이 카테타라는 그 실리콘 카테타를 뇌실에 넣어서 여기서부터 CSF가 나오게 되면 이 아라코노이드 빌라의 역할을 해주는 션트 밸브가 일정한 압력이 되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이 어느 정도의 두개강 내압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그리고 이 출구의 카테타를 통해서 복강으로 들어갑니다. 이 최초에는 이걸 이제 배에다 집어넣는, 심장에 넣었는데요. 아무래도 심장은 베스큘러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스롬보시스 잘 생기고 그리고 이게 인펙션이 되면 바로 sepsis로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결국 한 10년 후에 전부 다 복강으로 다 옮겨서 복강에다 지금은 대부분 시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1956년에 이 홀터라는 사람이 처음 이 션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분은 의사도 아니고 시카고에서 일하는 그냥 메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기계 만지시는 분인데 그 딸이 캐시 홀터라는 딸이 마일로메닝구스를 있고 하이드로세펄스가 생겨가지고 이게 머리가 지금 엄마보다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션트 밸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 홀터가 처음으로 디자인한 그 홀터 밸브고 불행하게도 딸은 이 치료를 못 받고 2년 후에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는 그 수십만 명의 하이드로세펄스 환자들이 이 션트 홀터 밸브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션트라는 거는 그 CSF 플로우 다이내믹에 의해서 프레셔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 디퍼런스를 가지고 이 플로우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레셔 디펜던트 또는 디퍼런셜 프레셔 밸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이 플로우는 볼륨과 그다음에 레지스탄스에 의해서 저희가 좌우되는데 이 레지스탄스는 특히 이 카테타의 직경이 거기에 이 사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프레셔가 이 하이드로스 프레셔를 물의 기둥의 높이로 따지는데요. 이 물 기둥의 높이가 높으면 요만큼의 델타 P가 생기고 이 델타 P만큼의 플로우가 여기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동할 때 바깥쪽 거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원웨이 밸브가 있는데요. 심장처럼 미터 밸브를 쓰기도 하고 이런 다이아프람 타입의 밸브를 쓰기도 하는데 이 레지스탄스를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서 요즘은 이 보렌 콘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스프링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이 프레셔를 조절하는 요 메커니즘이 가장 좀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심장보다 이 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압력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러지만 또 반대로 이 사이폰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사이폰 현상이라고는 이 하이드로스택틱 프레셔가 서 있을 때 약 50cm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만큼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치면은 인트라벤트큘러 프레셔는 마이너스 15 정도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다시 프레셔가 이제 포지티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 CSF가 빠지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션트가 완벽한 그런 CSF를 업소션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너무 물이 많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볼을 이 뒤에 있는 이 지렛대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좀 필요할 때마다 이게 조종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블 션트 밸브라는 게 약 20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은 이 환자들이 필요할 때 이 압력을 조절해 가지고 이 개방 압력을 조절해서 물이 얼마나 빠져나갈 수 있게 그걸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렛대를 이 약하게 누를 때 하고 세게 누를 때 이게 볼이 열리는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아주 세밀하게 제작된 이 메탈을 이해해서 요 빨간색의 볼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인데, 그건 스트라타라는 밸브인데, 아까 그는 하킨 밸브고요. 그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이제 이런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제 요 볼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고요. 요 로타라고 하는데, 이 로타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 스프링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마그네틱으로 하게 됩니다. 그 션트 하는 소설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머리와 배에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여기와 여기를 이제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 쪽을 먼저 절개를 하고요. 이 카테타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이 트로카를 통해서 이 피하 쪽에다가 집어넣게 되고요. 머리에다가 조그맣게 그 버홀을 뚫은 다음에 이게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카테타인데요. 이 카테타를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CSF가 나오면은 여기를 통해서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볼입니다. 루비볼인데 이 루비볼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CSF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디스탈 카테타는 곡강을 열고 여기 페리토니움이고요. 여기 장이 보이는데요. 이 안에다 넣고 꼬매주면 머리수부터 배끝까지 이 카테타가 연결이 되고 이 스킨 인시저는 여기 두 군데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션트 오퍼레이션은 이게 뭐 아주 완벽한 이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고요. 이게 이 튜브기 때문에 튜브 안에 뭐 찌꺼기가 끼든지 코로드 플렉서스 같은 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히면은 다시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지거나 너무 적게 빠지는 것도 옛날에는 전부 다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밸브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고요. 제일 위험한 거는 특히 그 감염인데 약 한 1 내지 3%는 적은 거고요. 보통 한 5 내지 6%에서 6개월 내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션트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두증에 대해서 이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렇게 뚫어주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라서 저 앞에 부분 빼고요. 그래서 네, 여기 아까 여기 코로드 플렉서스 서드 벤트클에 가면 이 서드 벤트클의 바닥 쪽에 이렇게 얇아진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프로브를 이용해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아주 얇은 막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주변이 이건 만밀라리 바디고 요 주변이 그 다 하이포달라무스이긴 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얇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지금 여기를 조금 뚫는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가티 발론을 이용해서 여기를 넓혀주고요. 넓혀준 다음에 왜냐하면 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엔도스콥이 들어가면 여기가 프리폰타인 시스템입니다. 베질 아테리가 여기 있고요. 이게 서브아크론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투앤프로 무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 때문에 이렇게 그 아까 뚫어놓은 그 멤브레인 같은 게 펄럭펄럭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아라콘 멤브레인. 그리고 그 밑에는 아라코노이드의 트라베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큐트 쪽에 막혀 있었고 이 프리폰타인 시스톤으로 CSF가 이제 바이패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드로세팔루스는 션트 없이도 이제 다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투앤 플로우가 이렇게 아주 좋게 펄럭펄럭하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수술이 잘 됐구나 이해할 수가 있고요. 모든 환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obstructive 타입의 하이드로세팔루스에서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ICP 모니터링도 이제 저희 간혹 하는데요. 되게 그 EVD를 통해서 이게 EVD인데요. 이 카테타가 벤트클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 플루이드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거기에다가 트랜듀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혈압 재는 트랜듀서랑 똑같은 그 트랜듀서를 써가지고 저희가 그 프레셔를 저희 그 모니터에다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플루이드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벤트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여기처럼 이 서비두랄 또는 에피두랄 볼트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다 트랜듀서로 해서 프레셔를 재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서브아나콘 스페이스나 또는 이 브레인 자체 페렌카임에다가 넣어서 이 마이크로 트랜듀서로 해가지고 직접 이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 막이 움직이는 정도를 가지고 압력을 잴 수도 있습니다. EVD 장점은
아무래도 가장 스탠다드고요. 이게 ICP의 스탠다드고 그 CSF를 어널리시스 할 수도 있고 바이오마커 같은 거를 제가 직접 샘플링도 하고 또 ICP가 높을 때는 CSF 드레인 시켜서 또 치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신경외과에서 거의 뭐 밥 먹듯이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뭐 인펙션이 문제가 돼서 한 일주일 이상은 잘 안 하고요. 새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빼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 임플란터블한 트랜듀서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쓰고요. 어떤 경우에는 뉴마틱 센서, 이게 공기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파이버 옵틱스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CSF가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감염률이 좀 적고 그리고 헤모리지도 좀 적게 생기고요. 근데 이게 트랜듀서이기 때문에 이게 리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리캘리브레이션이 안 되니까 이게 나중에 드리프트가 돼가지고 수치가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드리프트가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좀 비싸죠. 이거는 ICP 웨이브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거는 이제 브레인 펄스에 의한, 그러니까 아티리얼 펄스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 크게 움직이는 이거는 레스피레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B 웨이브가 그거고요. 이 A 웨이브 또는 플러스 웨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30, 40 센티미터 워터가 정도까지 갑자기 ICP가 올라가서 5분 내지 한 10분 이상 이게 계속 이게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이렇게 P 웨이브가 나오면은 이게 지금 디컴펜세이션 돼 있는 ICP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잘 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환자들은 빨리 뭔가 ICP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인디케이션을 잡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평상시에 한번 이 ICP 잰 거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합니다. 멀티모달 브레인의 모니터링으로 옥시지네이션을 직접 재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블러드 플로우를 인프라레드로 하는 방법, NIRS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인다이렉트하게 보는 방법 중에는 이제 옵틱 너브 시스의 다이아메타를 가지고 이게 초음파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ICP하고 코릴레이션이 잘 돼서 한 4.8mm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IICP하고 잘 코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MR 찍을 때도 이렇게 옵틱 시스에 여기 이 와이드닝이 된 게 보이거든요. 이런 환자 볼 때 영상학과 신경 방사선과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이어테이션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저희가 간접적으로는 하이드로세팔루스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성인들 기준으로 ICP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니오네이트나 인판트 차일드는 조금씩 정상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민스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미리미리 먹기로 나와 있는데 뭐 5cm, 8cm, 10cm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저희가 나이에 따라서 성인처럼 뭐 18cm가 아니라 이렇게 좀 조금씩 더 ICP가 낮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지금 최근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제가 좀 조금 오버됐는데 요거는 이제 텔레메트릭 센서입니다. 그래서 ICP를 밖에서 측정할 수 있게 이런 게 된 것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라오메딕스에서 만들었는데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마이크로 트랜듀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시그널을 바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위에다 연결해 놓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ICP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또 미스케라는 닥터 미스케, 닥터 이분은 이제 의사는 아닌데 공학자죠. 이분이 이제 직접 저희가 센서에다가 우리가 션트 자체에다가 여기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인 게이지가 여기 있어서 션트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그런 걸로 션트를 할 때 요런 걸 하나 넣으면은 요걸 통해서도 텔레메트리로 ICP를 알 수 있게. 그래서 ICP가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 이건 정상인데 이런 환자들은 ICP가 올라가 있고 이게 이런 노멀 웨이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션트에다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우리 이 ICP 모니터링이나 또는 어떤 멀티모달리티 모니터링은 일단 넌 인베이시브 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환자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넌 인베이시브 하면서도 또 리모트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가 이미 시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보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드링을 이용해 가지고 스트리밍을 해 가지고요. 이 ICP 웨이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 환자가 좀 임펜딩하게 ICP 크라이시스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 지금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겸비해서 하시면은 더 좋은 클리니컬한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CP 말고 다른 것들도 나중에라도 같이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 교수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우리 들으신 분들 ICP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마이크 켜고 질문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에 VP 션트 하시고 이제 션트 프로그래머블 션트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문제점도 쭉 나열을 해주신 대부분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건데요. 근데 VP 션트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가진 한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컴플리케이션 말고 아까 션트 가장 큰 문제는 네. 저희가 얼마나 CSF가 빠지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프레셔 아까 디퍼런셜 프레셔에 의해서 마치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약 450cc 정도가 CSF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를 여기가 다 빼내면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다 빼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다 빠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서 있을 때는 마이너스 50cm에 대한 프레셔가 계속 션트 밸브에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버드레네이지라 그러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배액되는 경우.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션트한 환자들이 벤트리클이 너무 이렇게 납작하게 딱 줄어들어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가 슬립 벤트리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슬립 벤트리클이 있는 환자들 중에 가끔 너무 많이 빠져서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가 적당한 양만 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지는 거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나온 게 아까 얘기한 프로그래머블 션트 밸브. 그래서 그걸 30mm 워터부터 20mm 워터까지. 그래서 아주 낮은 압력은 이제 주로 어린아이들, 소아, 인판트에서 쓰고 20 정도는 이제 성인 정도 되면 다 20 정도, 죄송합니다. 200 이상, 200 정도면은 이제 미리미리 머큐리로 하면 한 15mm 머큐리, 한 16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어퍼 레인지까지, CSF 어퍼 레인지까지 올리는데 그렇게 올려도 마이너스 50이 걸리니까 사실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아직도 마이너스가 걸립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를 이제 비너스 페이즈를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브리칭 베인이 이렇게 약간 움폭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거든요. 사이너스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브리칭 베인의 시그니피컨스에 대해서 저기 때문에 크로닉 SDH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브리칭 베인이라는 게 우리 체위의 변화에 따른 뇌압의 sudden change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메커니즘인가 하는 거를 우리 다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션트라는 메커니즘에서는 루비 볼이 브리칭 베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루비 볼이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피지올로직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오래전에 그런 클로즈드 루프를 이용해서 어떤 개념적인 거를 저희도 산자부에서 중점 과제로 좀 받아서 3년 동안 아주대학의 기계공학과의 양 교수님하고 또 한동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해서 제가 차세대 션트를 좀 만들자. 그래서 이제 개발했는데 그때 이제 좀 더 아이디어한 그러니까 ICP가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이 되면서 밸브의 기능을 조절하자. 지금 아무리 프로그래머블 한다로도요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한번 이렇게 조정해 놓고 또 그렇게 지내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한번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변화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컨셉트 개념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아까 그 텔레메트릭 센서 같은 그런 센서들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을 주고 거기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상용화는 그때 당시 기술로는 할 수가 없어 못했지만 거의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개념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공학 쪽으로는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의학 저널에는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센서 쪽하고 트랜지스 센서하고 저희가 그 리모트로 해서 그 센서 모니터링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게 중환자실 같은 데 가보면 라인이 너무 많아요. 그 모니터링 라인이 너무 많아서 저가 그때는 이제 블루투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병원의 의공학의 그 신 교수님하고 같이 블루투스 그걸로 해서 시그널을 받아서 사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프레셔 데이터하고 웨이브 데이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저쪽 센터에서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모트로 하려고 이제 하는 것도 좀 했었죠. 같이. 예, 그게 구현만 되고 또 의료기기로서 그 승인을 받고, 근데 그게 이제 안전성 문제, 그 reliability 문제에 걸려가지고 의료기기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걸 해보셨네요. 그 다른 분 그 질문 없으십니까? 따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나영신 교수님 오늘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 과제 수행하면서 자문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강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서로 이렇게 좀 관심 분야 같이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